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늦 추위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몸도 오그라들지만 이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계속 이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과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함께 섞여 있는 가운데 어떤 이슈가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자세하게 장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 짚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12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혼조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종목별로 상향이 움직이게 되면서 혼조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섹터별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하락 섹터들이 주로 많이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상승 섹터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거는 헬스케어 그리고 통신 섹터가 이유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수준이 많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이제 특히 지표가 이제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과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자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자체가 소비자 물가 자체가 이제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또 마찬가지 불안 요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시장에서의 경제, 즉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국에서의 봉쇄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다시 이제 또 완화 정책의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는 기대감과 함께 또 시장에서는 다시 상승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가 같은 경우에도 속도 상승했다는 점이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이 된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원유 관련된 부분들은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그리고 인수조치에 대한 부분들에서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유 생산량 관련된 부분들에서 초점이 좀 맞추고 보여집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뉴욕 증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근원 PCI 발표가 됐고 다행히 상승폭이 7%대로 CPI 같은 경우 7%를 꺾인 이후에 시장의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를 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원 PCI 발표가 된 부분들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 또 다음 날 공개되는 저희가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는 PCE랑 다르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지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11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됐던 이제 ADP 고용 집계 보고서를 보면은 조금 내용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레저 적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3만 명 가량 이제 지금 취업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제 발표가 된 건 22만 4천 개 정도 증가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24만에서 24만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식당이라던가 이런 적대 업종 그리고 레저 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승들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고용 집계 자체가 12만 7천 명, 즉 이제 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이 넘게 고용이 됐었는데 10월 채용을 비했을 때 오히려 11월 고용 집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는 이제 제조, 사무, 서비스 그리고 금융 업종에 대해서 인력 감축 증가 해소가 일어났다는 특징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FTX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FTX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인력 감축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메타를 비롯해서 이제 1만 명 이상 해고를 가능하는 거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고용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만 명 가량을 지금 해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 고용 시장에 대해서 저는 0.6% 가량을 지금 좌우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경색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물류라든가 혹은 기존의 IT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해고 시장이 나타났던 것들이 소비 시장에서의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확인했던 이제 PC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PC뉴스 같은 사실상 이제 지금 5% 그런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5%대를 좀 달성을 한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은 사실상 연준에서의 강한 매파적인 금리 인상 정책도 아직까지는 원활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좀 처해 있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F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해서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던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 마찬가지 투자금 활동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짐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고 여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레고랜드발 PF 시장 정책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자산 자체가 지금 많이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덧불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2017년도부터 해서 중국인들이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5년, 10년 동안에 이제 중국인들의 포지션이 10% 정도, 해외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향이 6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후기가 후보를 더 붙이고 사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강해졌을 때는 결국은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방향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이제 연준이 이제 12월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로 속도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호주세를 마감할 수 있던 것이 마냥 금리 인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0.75%포인트씩 상승을 하기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둔화가 되고 있고 여기 이제 고용 정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공격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의견을 이제 발언을 한 바 있고 언론에서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긴축 정책에 대해서의 의견들을 들었을 때는 여전히 긴축 정책 자체가 완전한 효과를 보이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학생 정책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PC 지수,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5%에 여전히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9월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9월 FOMC 때 이제 2023년 금리가 도달하게 될 예상 지점으로는 4.5% 구간인데, 즉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내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는 최소 금리를 4.5, 4.75 이상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5%대 가까이 인상을 해야지만이 적정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안도감으로 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장에 104달러까지 정도에서 104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는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달러 이상들이 좀 상대적으로 다시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이제 금 가격도 이제 인상을 했었죠. 물론 달러화 자체 약세가 이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국내 환율 자체가 이제 평가 발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서 단기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이것을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섹터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PF 시장이 여전히 정체되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이제 창원의 있는 중견기업도 공원 건설 산업이 또 부도 신청을 하게 돼서 좀 이제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연쇄 부도가 또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유효하겠습니다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 이제 부동산 섹터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자이언트라든가 이런 관련돼 있는 부동산 업체, 특히 상가형 건물, 그리고 필요한 상품을 이제 많이 건축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소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결국 펀더멘탈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기업 부채율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 포지션 중에서 연말 효과, 즉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시면서 단기적인 수단율을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 고수익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펀더멘탈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현재 재무제표 상황에서 앞에서 있고 어떤 것이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진척을 어느 정도 수첩을 하시는 필요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 연준의 발언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고요. 뉴욕 증시 상황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중에서도 저희가 최근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죠. 이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달 지금 4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걸으면서 감산에 대한 결정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국제유가 어떻게 저희가 이슈 풀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는 연례 최저 수준에 도달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미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줬다는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생산 자체가 이제 중국의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역이 지금 봉쇄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인 수요가 감소를 한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유가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중국이 마찬가지로 코로나 봉쇄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이 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화에 대한 통지 발표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또 향상시키면서 다시 상업을 원활하겠다라는 부분도 좀 이슈가 나왔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주요 대도시들에 대한 봉쇄를 또 완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장중에서 마찬가지로 유가가 소폭 상승을 한 부분이 보여지지만은 여전히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는 단기적인 코로나 이슈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들도 물론 살펴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들은 러시아 원유 관련된 부분에서의 제재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에 대한 변동성들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일부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한파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오늘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파가 굉장히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절기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원유 상한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러시아는 이제 실질적으로 금수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해드리겠습니다. 원유 상한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수리하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했기 때문에 공급망 부조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원유 산업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산업 생산량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감산에 대한 부분에서 감산과 그리고 이제 현재 생산 유지에 대해서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브렌트유 가격에 대비했을 때 이제 원유 상한제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현재 이제 86달러 선에 있는 브렌트유에 비했을 때 러시아 원유는 60달러 선에 상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가격은 약 70%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이처럼 이제 원유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골드만삭스는 우선 이제 내년에 브렌트 유가 $10까지도 상승할 전망이 보인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애널리스트가 여전히 변동 불확성이 크기 때문에 $10를 구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국에서는 봉쇄 정책을 좀 강하게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까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유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정유주 섹터를 다시금 살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국내가 아니라 미국 이제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의 해외 원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게 양호한 유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SO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OL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물론 이제 연초 대비를 했을 때도 이제 실질적인 회복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유가에 대한 실질적인 변동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국내 이제 정유주 혹은 이제 유가 선물과 관련된 부분에 상품들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내 증시에 맞춤으로 저희가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경제 현안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늦추위가 매섭네요. 오늘 네, 출근길이 너무 추워서 많은 분들이 금요일 출근길이 힘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자면 출근길도 힘들지만 경기는 더 힘듭니다. 예,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보고한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현 경기 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 과제 보고를 냈습니다만 2024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경기에도 좀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24년 2분기까지는 저희 좀 현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경기가 뭐 사이클은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주식 시장도 경기에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은 하지만 아마 일반적인 경기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보통 네.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를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뭐 그 전에 아마 증시는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발표되고 여러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말 원초이기 때문에 이제 지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 가까울수록 또 뭐 내년 전망치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경기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각 그런 보고서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내년 경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최근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경제 성장은 아마 둔화되거나 침체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한상의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보고서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 2월까지는 이제 경기가 나쁠 것이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경기 이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선행 지표, 뭐 동행 지표, 후행 지표 이렇게 뭐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행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 계속 흐름이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행 지표에는 뭐 고용이나 생산, 소비, 투자, 뭐 대외 여건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이후에 일상 회복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서비스 최근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표들도 비교적 상승 흐름을 탈 만큼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음식, 숙박, 오락, 문화, 그다음에 의류, 신발 같은 이제 소비재 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동행 지수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달 선행 지수가 이제 99.2를 기록을 하면서 100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100 이하로 이제 하락이 되면서 향후에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유를
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공공요금 등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향후에 소비 여력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가 만약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동행 지표가 좋다라고 해도 한 2, 3 몇 개월, 수개월 후에는 이런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뭐 일단 4년 2분기에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경기 사이클상으로 보면 한번 국내에서 경기 사이클상의 수축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렇다라고 보면 평균 18개월 정도 수축기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반 정도까지는 계속 좀 경기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대한상에 나온 보고서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최근 들어 이제 경기 저점에 대한 뭐 얘기들이 뭐 이제 둔화됐다라는 시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 4분기냐 아니면 내년 초서부터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일단 둔화 사이클 내에는 좀 들어온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중에 경기 저점이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선행, 동행, 후행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서 내용에서 나온 부분들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 경제 핵심 동력이죠. 이 수출에 특히나 초비상 경고 등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무역 적자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심각한 규모이고 수출에 이렇게 초비상이 걸리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수출 그 무역 적자가 지금 426억 달러 올 네. 누적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뭐 일단 국내 수출이 1년에 한 6,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그거의 한 7, 8% 정도가 지금 무역 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무역 적자가 그 금액은 크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월달 수출이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요. 11월달 수출은 519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572억 달러를 이후에 지금 10월, 11월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액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21년 5월달 50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최저의 수출 금액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주요국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장기화,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그런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감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수출이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2.7% 상승한 58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 에너지 가격이 뭐 WTI 기준으로 80달러 선 초반에서 뭐 전후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높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수입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수익 금액이 증가를 하고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1월 달 무역 적자는 70억 달러로 뭐 전월 대비는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4월 이후에 지금 8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무역 적자 폭이 이제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역 적자 폭이 커진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을 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무역 수지 관련된 부분은 뭐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수출 관련된 지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세부 항목으로 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한 15개 정도의 이제 주요 품목으로 이제 구별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자동차, 2차 전지, 석유 제품의
같은 경우는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를 하면서 월 수출이 5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54억 달러는 자동차를 수출한 이후에 가장 큰 이제 수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나 SUV 같은 이제 고가의 이제 자동차 판매가 증가를 하면서 수출 금액도 전체적으로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의 판매가 뭐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뭐 판매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ICT 관련된 그런 이제 품목들의 수출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대표적인 수출 효자 종목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건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84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작년 동기에 일단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방 산업인 IT 산업이 수요가 상당히 부진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D램과 낸드 프레시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이 하락이 된 것도 수출 감소세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42.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8%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는 부진해졌고 시스템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무선 통신기기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줄면서 수출이 감소를 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방 산업인 가전이나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수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은 이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국내 수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난 11월에는 전년 대비 25%를 이제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13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코로나 봉쇄가 계속 이제 증가를 하면서 국내 경기 부진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또 계속 봉쇄가 이어지면서 생산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종재의 생산이 줄어들 만큼 국내의 기업들의 수출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런 수출이 감소됐었던 중요한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올 중국 같은 경우는 올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1,44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적액도 지금 작년보다 2% 감소할 만큼 하여튼 중국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계속 부진한 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수출 품목이 많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아세안이나 일본, 중남미 같은 경우도 수출이 10%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나마 수출이 증가한 거는 미국 지역이고요. 이유는 자동차나 전기차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수출 금액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같은 경우도 계속 수출이 줄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부 수출 지원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력 상품에 대해서 맞춤형 수출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민관 원스톱 수출주 지원센터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출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나 아니면 경제단체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수출이 줄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 보고서 내용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월부터 11월까지 장사를 했는데 좀 효자 품목이었던 친구들이 덜 팔리고 또 이제 이 가게에 불을 떼는데 드는 석유값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좀 성적이 부진했던 게 아닌가 자세하게 내용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우리 가게의 품목을 뭘 늘려야 될지 좀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늘장에만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은 저희 어떻게 좀 작전을 세워볼까요? 네, 뭐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전일 이제 미국 이제 증시가 급등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특히 뭐 장 초반에 2,500포인트를 상회를 했지만 일단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이제 상승폭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2,500포인트라는 게 아마 상당한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계속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수 자체가 2,500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500을 넘길 만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 대외적인 여건은 여전히 뭐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봉쇄 관련돼서 이제 완화를 조치를 여러 개를 이제 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봉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전히 뭐 불안감은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도 뭐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최종적인 기준금리 상황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한 5%대 초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뭐 대외적인 경제 상황 자체는 바뀐 거는 없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불안한 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화물 연대의 지금 파업이 네.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아침에 나온 것 중에는 뭐 철도 파업이 그나마 이제 파업을 안 하고 네, 양쪽 국적 합의로 타결이. 예. 돼서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뭐 화물연대 파업이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주말 동안에 이어질지도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수는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아마 뭐 그렇게 큰 뭐 일일 변동폭은 좀 같긴 하겠지만 뭐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수대는 한 2,350에서 2,500대까지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군 중심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뭐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무역 수지와 관련된 내용 거시적으로 짚어보고 또 굉장히 좁게는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국내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짚어보기 전에 어제 시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죠. 네네. 일단 그 패드 의사록 공개가 있었었죠. 자, 그 공개 이후에 패드 위원들이 긴축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마음을 모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 갔었는데, 자, 이어서 전일 패드 파월 의장의 재정통화정책 허친스 센터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한 제약적 수준의 근접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이제 밝혔고,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이제 이번 달이죠, 12월에 올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곧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같이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주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전일 국내 증시 흐름이 그 한국 기술주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자 1% 이상 갭 상승 출발했지만 점차 코스피만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패드의 긴축 속도 기대감이 나와줬었는데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의 언급에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많이 떨어진 건가 하고 의심했을 텐데 실제로 상승폭을 제한한 이유는 이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이슈로는 11월 통관 기준으로 수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 줄어든 519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었고, 같은 기간 수입은 589억 3천만 달러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증가를 해서 무역 수지는 또 70억 1천만 달러를 적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연간 적자는 4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의 언급이 결코 힘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 FOMC 회의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FOMC 회의 전에는 이제 패드 의장의 언급, 그리고 패드 위원들의 언급들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영향으로 움직이는 어제 1,300원을 하회를 했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을 하회했는데, 그래서 환율 체크도 잘 하시고 외국인 수급까지 보는 것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이제 고강도 금리 인상은 지속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주들에게는 부채 상환 금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에 표시가 되지 않겠지만,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와 또 내년부터는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선 이제 앞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부채 비율을 꼭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FOMC 회의 앞두고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그 어제 저녁에 나온 이슈죠. 자, 바로 러시아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슈인데, 자, 이 내용은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이제 지난달 28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봤는데, 자, 러시아 사라토프즈 엥게스2 이제 공군기지 활주로에 러시아 공군의 대형 장거리 폭격기 TU-95와 TU-160 20여 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폭격기는 출격을 준비하는 듯이 늘어서 있었고, 또 폭격기 주변에는 급유차 등의 지원 차량과 수비 장비 등도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자, 슈피겔지는 공항 활주로에는 그 KH-5와 KH-101 등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탕자와 카트도 목격이 됐는데, 그래서 영국 데일리 메일이 이제 미사일 상자 등을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러시아가 최근 미사일과 이제 자폭 등을 동원을 해서 우크라이나 발전 설비 등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주력해온 점을 비춰서 이들 폭격기도 같은 임무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추가적인 미사일이 공격이 확 실시된다면서 이에 따른 전력난 대비해달라고 당부를 했었고,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은 약 40% 이상 파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만약 공습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력난으로 인한 피해가 글로벌적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상승을 보일 수도 있고,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글로벌 곡물 수출 수출률이 이제 40% 이상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곡물 수출량에도 급격히 감소할 뿐더러 우크라이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등이 막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또 추가적인 공습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식 그리고 곡물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면 좋겠다 힌트를 드린 만큼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앞서 드린 이슈를 짚어드리면 대부분 곡물 사료 관련주인 미래생명자원, 밤스토리 등을 떠올리실 텐데 분명 곡물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가득한 사실은 맞습니다만 만약 수출이 꾸준히 이어졌을 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리 선취해놨던 종목이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종목을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부합하면서 만약 곡물 수출이 잘 되고 있을 경우도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곡물 사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는 농기계 관련주를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농기계는 시장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전에 상승했던 만큼 다시 그 기대감만큼 빠져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기계 관련 중에서도 저는 TYM이라는 종목을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TYM 같은 경우는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등의 이런 각종 농기계 제조 사업 그리고 담배 필터 사업, 기타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농기계 부분은 농기계 그 농업용 기계인 이제 트랙터, 콤바인 등을 공급을 하고 있고 트랙터가 농기계 사업부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북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테슬라 마크도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농슬라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단지 마크만 비슷해서 농슬라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농기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는 점인데 그리고 농기계 최초로 NF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NFT 관련주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무제표를 보신다면 매출액이 19년도 494억 원에서 점차 증가를 하면서 21년도에는 1,473억 원으로 2년 사이에 1,000억 원이 가까이 증가를 했지만 이번 년 예상치는 2,260억 원대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적자를 보였던 영업이익도 21년도에는 169억 원, 이번 예상치는 133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당기순이익인데 작년까지 적자를 유지를 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흑자를 보이면서 예상치는 30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 인상 시대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19년도에서 434%였죠. 작년에는 82%로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이번 예상은 36.44%로 부채 비율이 거의 없죠. 그래서 유보율도 거의 5,000% 예상이 되면서 무상증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곡물 사료주가 잘 가지 않았을 때도 TYM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호실적과 실적 전망치 상향 그리고 센솔루션과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소식 등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근데 현재 상승 흐름 다시 잡아가다가 현재 눌림목 자리에 와 있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지만 현재 121평선만 역배열인 상태인데 자 단기 평선, 5일 평선은 얼마 전에 11일 평선은 그 5일 평선과 이제 11일 평선 얼마 전에 이제 그 골든 크로스라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11일 평선 같은 경우는 어제 골든 크로스를 했죠. 그래서 21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자리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락할 때 오히려 2,400선 매물들이 잘 버텨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5일평선 지지받는다면 시초가 매수하는 것이 좋고 이탈에서 출발한다면 121선을 닿았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지라인은 전저점인 1265원선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자 1차 목표가 저항 라인이 강한 3,3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거기에 맞는 종목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이슈를 짚어주셨는지 일단 신고가 근방의 업종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 흐름 살펴주신다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주가 이런 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각 업종별로도 차별화되는 주가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어제 시장의 특징은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개별 기업군으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업종이 통으로 움직이는 경향은 있는데 우리가 업종 안에서도 주가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명백하게 실적 기반 그리고 이 실적 같은 경우 주가에 반영되었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심을 이루게 되고요. 나머지 이 중심에서 가지를 쳐나가면서 뭐 하반기 오프라인 콘서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주력 라인업 같은 경우가 새로운 앨범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일정들이 이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주가가 한 단계씩 커 나가는 겁니다. 그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2차 전지 셀 업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삼성 SDI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중 고점 부근에서 한 차례 조정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유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SK온의 자본 조달의 이슈, 그 다음에 정유 사업 부분 같은 경우 매출이 아직 더 높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SK온 같은 경우가 자본 조달 부분, 그러니까 이게 자금의 이슈가 있어서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자본 조달 측면에서 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자금이 과연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우려됐는데 유치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제 종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리튬과 관련된 테마주들 주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베타를 키우는 즉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는 즉 위아래로 하루에도 한 10% 정도 종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감매가 가능하면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특정 기업 같은 경우 기업 체력이 돼야지 볼륨 같은 경우를 좀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고 강하게 매수를 해서 좀 편안한 종목들을 뭐 10%, 20% 이렇게 수익을 봐가는 게 주가 우리 계좌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어요. 실제 리튬과 관련된 테마 부분은 뭐 포스코 그룹을 예로 들면 그 기사화도 이제 됐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와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일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유는 포스코 홀딩스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 안에서도 실제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좀 새로운 신사업이 진행될 때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신고가 근방의 업종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종목들의 시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반이 돼야지 우선 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이겠고요. 실적에 대해서 시가총액의 대입이 다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 차례의 조정이 나타난다는 점이고 우리가 변동성이 큰 테마보다는 실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영위를 하면서 이 부분에 신사업까지 더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 쪽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도 그러한 종목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주는 제가 인탑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는 본업의 실적 부진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되고 있어요. 본업 같은 경우가 휴대폰 케이스 부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최근에 휴대폰이 잘 안 팔리다 보니 실적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적 같은 경우는 워낙 본업 외에도 뭐 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업을 했다 보니까 올해 실적은 좋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은 키트가 지금 그냥 시장에 판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뭐 검사 정도로 해서 팔리지 특이하게 이 부분이 더 팔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실적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금 주목을 한다는 시각은 뭐냐면 모멘텀 쪽, 로봇 사업 쪽에 확장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잼팁 제품 출시에 따라서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이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 접근은 29,85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인탑스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장중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